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두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매일 아침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해서 육아와 일 사이를 오가며 숨 돌릴 틈 없이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죠. 그런데 최근 시댁 식구들과 있었던 일 하나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분명 그 상황에서는 화를 내거나 막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의외로 저는 말 한마디로 시원하게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 들었거든요. 말보다 뾰족한 칼이 없다는 걸 새삼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어른들이라고 다 현명한 것도 아니고 나이 들었다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된 계기였어요. 신랑은 이남 일녀 중 막내입니다. 어릴 적부터 위로는 형과 누나에게 치이고 부모님에겐 늘 막내라고 귀여움을 받기보다는 책임을 떠맡으며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결혼 후에도 시댁의 많은 일들이 우리 부부에게 돌아오곤 했죠. 저는 부모님께 항상 검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소득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아끼고 또 아끼며 절약을 미덕으로 여기며 사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영향 덕분인지 저도 자연스럽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졌고 돈을 쓸 땐 꼭 필요한 곳에만 신중하게 쓰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저희와는 완전히 반대의 성향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분들이었고 언제나 과감하게 소비하는 쪽이었죠. 고급 음식, 고가의 옷과 가방, 명품 화장품, 값비싼 보석 꼭 필요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라면 사고야 많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벌써부터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고 매달 꼬박꼬박 노후 자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나중에 부담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두고 있고요. 그런데 시댁은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즐거워야지 라는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혹시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물려받으신 재산이 있으신가 하고요. 아니면 어딘가 믿는 구석이라도 있겠거니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 그런 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댁은 딱히 여유 있는 집이 아니었고 부모님 두 분 다 연금도 시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로또에 당첨될 사람처럼 씀씀이가 컸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하고 걱정이 될 정도였지만 정작 저는 제 노후 준비하느라 바빠서 시댁 일에 간섭할 겨를도 간섭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며 살아온 시간이 꽤 오래됐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구 소비하면서도 오히려 시댁 식구들은 늘 우리 부부를 못마땅하게 봤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감정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저희 부부가 절약하고 계획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요즘 애들은 너무 계산적이다, 정이 없다는 식으로 툭툭 말을 던지셨고 저희가 외식보다 집밥을 선호하고 사치보다는 저축을 택할 때마다 궁상맞게 산다는 말을 슬쩍 하시곤 했습니다. 정작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부모님은 수중에 현금 1천만 원도 없으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늘 입버릇처럼 저희에게 훈계를 하시곤 했어요. 보통 부모님 세대가 자녀에게 경제관념에 대해 말할 땐 아껴 써라, 미래를 준비해라 같은 조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는 게 뭔데 쓰고 살아야지, 돈은 돌고 돌아야지, 꼭 움켜쥐고만 있으면 뭐하냐? 라는 말씀을 하시며 오히려 저희에게 너무 쪼잔하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시곤 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연상이신 아주버님과 시누이도 똑같았습니다. 야, 인생 한 번 사는 거야. 그렇게 모으기만 해서 뭐 하려고 그래? 애들한테 물려줄 것도 좋지만 부모가 잘 살아야 애들도 보는 눈이 생기지, 이런 식으로 돌려가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엔 분명히 우리를 향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굳이 반박하지 않았던 건 일단 어른들이고 또 남편의 가족이니까 최대한 참으며 넘기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축도 제대로 못하면서 미래도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당당하지? 오히려 검소하게 사는 우리가 이상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그걸 훈계랍시고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당혹감과 허탈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하는 걸까 싶을 정도였어요. 결혼 전 제가 신랑에게 가장 매력을 느꼈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그의 합리적이고 절제된 소비 성향이었습니다. 신랑은 당시에도 저축을 철저히 하며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확실히 줄이는,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지출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줄 아는 현명한 소비자였어요. 데이트할 때도 무조건 값비싼 음식점이나 카페만 고집하지 않았고 가끔 제가 충동적으로 소비하려 하면 조심스럽게 잔소리를 하기도 했죠. 그때는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신랑의 태도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은 저와 굉장히 잘 맞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어린 시절부터 검소하게 살아왔고 절약은 미덕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둘 다 사치나 허세 없는 생활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연애하면서 이 사람이라면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고 서로 소비 패턴까지 이 정도로 맞는다는 건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그렇게 검소하고 절제력 있는 신랑이 그런 가치관을 어디서 배운 건지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당연히 시댁 식구들, 특히 시부모님께서 신랑에게 그런 경제관념을 물려주신 줄 알았어요. 시부모님도 외곽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계셨고 두 분 다 은퇴하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기에 성실하고 근면한 분들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랑의 성향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착각은 결혼과 동시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댁에서 신랑처럼 소비를 절제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은 신랑 단 한 명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빨리 깨달았어요. 저와 신랑만 빼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현재를 즐기자 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책임도 계산도 없었어요. 쓰고 싶은 건 쓰고 먹고 싶은 건 먹고 갖고 싶은 건 사는 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저희 친정과 시댁의 마음, 씀씀이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형편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시댁보다 훨씬 더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계셨고 노후 대비도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어요. 부모님은 젊은 시절 아무런 기반 없이 정말 맨 땅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셨기에 돈의 소중함과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용돈을 드리거나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면 우리 돈은 우리끼리 써도 돼. 너희는 너희 앞가림부터 해라라며 오히려 밥값을 몰래 내시곤 했어요. 제가 감사하다고 하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모는 자식 덜 힘들게 하려고 있는 거야. 반면 시부모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희가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거나 특별한 날 용돈을 드리면 처음엔 엄청 기뻐하시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날이 되면 지난번보다 더 좋은 걸 기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하시지만 지난번보다 이번 음식이 좀 부실하다거나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더라는 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졌어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과 외식을 하면 항상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듯 비싼 메뉴를 당연히 고르고 아무 말 없이 계산은 저희 몸. 마치 의무라도 되듯이 저희가 당연히 돈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예요. 정작 그렇게 돈을 쓰게 만든 분들은 아주버님을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너는 역시 통이 커서 좋아. 네가 있어서 우리가 체면이 산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아주버님은 세 자녀를 키우는 중인데 실제로는 수입도 저희보다 적고 대출도 꽤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요. 그런데도 과소비는 줄지 않고 그 라이프 스타일은 여전히 럭셔리의 극치였죠. 가끔은 시댁 식구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진심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집안 미친 거 아닌가? 하고요. 재정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먹고 놀고 쓰는 데만 관심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저희 부부만 꼭 구두쇠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건 함께 나눠서 계산하는 식사조차도 저희는 허리 휠 정도로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와중에도 무슨 이유에선지 시댁 식구들은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고요. 저희가 왜 이렇게 신중하게 돈을 쓰는지를 이해해보려는 노력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현실적인 문제나 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생활을 계획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면 듣는 둥 마는 둥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시거나 그런 얘기하면 머리 아프다며 대화를 끝내버리시기 일쑤였어요. 예를 들면 집 문제 같은 경우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주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잖아요. 대출, 자산관리, 세금 같은 얘기를 꺼내면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을 찌푸리시고는 그딴 건 내 아버지랑 상의해라고 일축하셨습니다. 애초에 대화로 설득하거나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신랑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처가와 본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그걸 중간에서 조율하려는 위치에 있는 본인이 심리적으로 무척 피로했던 것 같아요. 신랑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언젠가는 바뀌시겠지, 조금씩 설득해보면 다르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특히나 시부모님은 조금이라도 조언을 드리거나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곧바로 지금 나한테 훈계하냐, 어른 앞에서 어디서 가르치려 드느냐는 태도로 나오시니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죠. 결국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는 무기력한 합의가 저희 부부 사이에 생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자니 시댁의 소비 패턴을 보면 뒷감당은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당장은 행복해 보이겠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남들 앞에선 체면치레도 빼놓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미래를 갉아먹는 소비라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시부모님과 시형제들 중에서 노후를 책임질 여력이 있는 사람은 저희 부부밖에 없는 게 너무도 명확하게 보였어요. 아주버님 댁은 수입도 일정치 않고 지출이 과하고 시누이네는 자신들 앞가림도 바빠서 부모님 부양은 언감생심이죠. 결국엔 시부모님은 저희를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처럼 열심히 모은 돈, 피땀 흘려 아낀 돈이 미래의 의무감이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의 무계획과 과소비를 떠안는 데 쓰이게 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닐까요? 물론 부모님을 모시는 게 자식된 도리라는 건 알지만 그분들이 어떤 태도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를 생각하면 자꾸만 마음이 냉정해졌습니다. 아낌없이 모으고 살아온 우리가 그렇게 하루살이 인생처럼 막 쓰고 살아온 사람들의 뒤처리를 도맡아야 한다니요. 더군다나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궁상맞다고 조롱까지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결국엔 우리를 의지할 거라는 사실이 참 모순적이기도 하고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끔은 제가 결혼할 당시 신랑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 후회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신랑이 참 알뜰하고 성실하니까 당연히 시댁도 우리 친정처럼 준비된 분들일 거라고, 최소한 무계획하게 살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죠.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사는 게 즐거우면 된 거지라는 마인드로 하루하루만 사시는 걸 보며 저 사람들의 여생을 결국 우리가 책임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게다가 아직 시부모님은 건강도 괜찮으신 편이고 연세도 많지 않으세요. 100세 시대라면 이제 절반 정도밖에 안 산 셈인데 그런 분들이 벌써부터 저희에게 기대려 한다면 앞으로 수십 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렇게 궁상맞다고 손가락질하던 분들이 결국은 우리 곁에서 여생을 보내시겠다고 한다면 과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정말 안 되겠다 싶었던 어느 날, 재작년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저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거짓말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가 악착같이 모아온 돈을 주식 투자에 넣었다가 전부 날려먹었다고 말이죠. 사실은 단 한 푼도 잃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는 적금, 펀드, 퇴직연금까지 나름대로 분산해서 탄탄하게 모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시댁 식구들의 소비, 자랑과 사는 게 재미나게 살아야지 하는 훈계가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저희를 계속 궁상맞다며 조소 섞인 말투로 무시하는 분위기까지 더해지니까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한 거죠. 입 밖으로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시댁 거실의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엔 잘못 들으신 줄 알았는지 얼빠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입을 떼셨죠. 아니 그걸 왜 다 날려? 왜 조심하지 않았어? 하고는 그 특유의 원망 섞인 억양으로 호통을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도 한마디 보태셨어요.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은 겁도 없이 돈을 굴려. 다들 주식한다고 해서 쉽게 보는 모양인데 너희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하시며 한숨을 푹 쉬셨죠. 사실 저는 무슨 반응을 기대했던 걸까요? 속상하다며 위로 한마디쯤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그래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따뜻한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온 건 잘 좀 하지 그랬냐는 한탄과 비난뿐이었어요. 너무 서운했습니다. 말이었는지라 저도 말다툼을 피할 수 없었죠. 안 그래도 속상하고 자책하는데 왜 위로는커녕 화부터 내시냐며 울컥해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눌러놨던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그 돈 저희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태주신 거라도 있나요? 단 한 푼이라도 저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에 시부모님의 표정이 굳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꿈꿨던 건요, 모은 돈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집 보태드려서 새 아파트로 이사시켜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너무나 서운해요. 라고까지 말해버렸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처럼 들리게 하려고 상황을 더 과장했죠. 그 돈 다 날리고 빚까지 생겼어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세상에 그것 참 하며 손으로 이마를 짚으셨고, 시아버지는 이거 원 우리가 도와줄 처지도 못 되는데 하시며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고 식구들 간의 대화도 서먹해졌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아주버님 내외도 눈치를 보며 가만히 있었는데 아주버님 얼굴에 잠시 스치고 지나간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은 분명히 그 상황이 아주 고소하다는 듯한 미묘한 웃음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 너희도 결국 우리랑 똑같은 신세잖아. 그렇게 아낀다더니 결국 돈도 못 지켰구나. 오히려 아주버님 눈에는 그날의 저희가 훨씬 더 우습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저는 혼자 속으로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하고 자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묘하게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희를 늘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로 몰아가던 그 프레임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무능한 듯 망가진 듯 보이게 만든 그 거짓말 덕분에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덜 기대고 덜 훈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우리는 그동안 못했던 속 깊은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눴습니다. 식구들 앞에서 제가 거짓말을 한 걸 두고 신랑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어요. 원래는 저지른 일이 걱정되거나 다그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했어라고 말하더군요. 형이 그렇게 고소해야 하는 표정지을 줄은 진짜 몰랐다. 그걸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부모님이 지금껏 불안함 없이 그렇게 펑펑 쓰고도 걱정 안 했던 건 결국 우리가 있으니까 그랬던 거야. 우리가 믿는 구석이었던 거지. 신랑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실망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이 비싼 음식 먹으러 가자며 연락을 해도 우리는 늘 우린 그냥 집에서 먹을게요 하고 빠지곤 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무리해서라도 맞췄겠지만 이젠 그럴 마음조차 없었죠.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함께하면 할수록 마음이 피폐해졌거든요. 먹는 건 맛있을지 몰라도 식사 후에 남는 건 늘 씁쓸함과 모멸감이었어요. 속도 불편하고 기분도 더러웠고, 그러고 나면 또 우리가 왜 저러고 살지? 라는 허무함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금고처럼 여기고 쓰기만 하고 보답은커녕 훈계까지 던지는 사람들과 허울 좋은 가족놀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러서자 시댁 쪽에서는 우리가 차가워졌다, 예전 같지 않다며 서운해했죠. 심지어는 우리가 외면한다고 뒷말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신랑은 이 정도면 양반이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맞춰왔는데 하며 담담하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마 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누가 모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작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시부모님은 최근엔 아예 일을 그만두셨어요. 예전엔 무슨 일이든 손수하시며 씩씩했던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주 앓는 소리를 하시고 약 봉지를 끼고 사는 게 일상이 되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이제 누가 모셔줄 건지 슬슬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띄우셨고, 시아버지는 이제부터는 자식들 목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방향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주버님은 대출금이 많고 형님은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자신들은 어렵다고 했고, 시누이는 딸은 시댁이 우선이니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시선이 우리 부부에게 쏠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약간 짜증 섞인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돈만 잘 지켰어도 우리가 눈치 안 보고 너희한테 의지했을 텐데 말이지. 왜 그런 실수를 했어? 그 말에 잠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우리에게 의지할 생각을 그렇게 당연하게 하고 있었단 말인가요? 신랑과 저는 얼굴도 붉히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생각해도 후회돼요. 열심히 모은 돈을 그때 한 번의 실수로 다 날린 거죠. 참 어리석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 거짓말이 우리 부부를 얼마나 자유롭게 만들었는지 그들이 알 리가 없으니까요. 아주버님과 신우 앞에서 그렇게 실패한 부부 코스프레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 누구보다 탄탄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신랑이 조심스레 주택연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사시는 집도 이제 연세에 맞춰 활용하셔야죠. 요즘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알아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시부모님 두 분 다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신랑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 조금씩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결국 그 자리에서는 그래, 그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겠다. 우리도 이제는 발 뻗고 살아야지 하시며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문제는 장남인 아주버님이 책임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와 신랑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안도했어요. 속으로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었는지 두 사람이 동시에 긴 한숨을 내쉬었을 정도였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신랑 눈치를 조금 봤습니다. 혹시라도 신랑이 내가 가진 돈을 숨기고 부모님 안 모시겠다고 한 것을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내 아내가 너무 계산적이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의 불안은 전혀 쓸데없는 것이었어요. 신랑은 오히려 저에게 진짜 센스 있다며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너 그때 그 말 안 했으면 우리 지금쯤 부모님 모시고 살고 부모님 씀씀이에 허덕이고 있었을 거야.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냥 쏙 터져서 툭 던진 말이었는데 그 거짓말 하나로 우리 부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난한 노후를 책임지는 며느리 마이너스 사위의 길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신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했어요. 그뿐이겠냐? 우리가 돈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는 거 부모님이 알게 됐으면 형도 결국엔 못 버티고 우리한테 손 벌렸을걸? 형네 씀씀이 보면 시간 문제였어. 분명히 돈 빌려달란 말 나왔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탈진의 길을 막은 거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부부가 절약하며 사는 삶을 함께 살아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도 어느 정도 경제 감각을 배우고 자라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어렵게 모은 돈이 무절제하고 책임감 없는 시댁 식구들에게 흘러들어갔다면 정말 억울하고 분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조금의 죄책감도 사라지고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신랑이 제 거짓말을 센스 있다고 받아들여준 것도 참 고맙고요. 냉정하게 보면 불효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신랑은 이 시대의 진짜 불효는 가족을 망하게 만드는 결정이야 라고 말하며 제 선택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아,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과 결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격이 쿨한 것뿐 아니라 가족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책임을 감당하려는 자세가 있으니까요. 가끔은 신랑이 돈도 잘 벌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래도 가정과 아이들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 자세만큼은 100점짜리 남편입니다. 이제는 그냥 이쯤에서 만족하려고요. 사리분별 잘하고 말도 행동도 현명한 남편이 있고 검소하지만 단단한 가치관으로 두 딸을 키워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 저는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앞으로도 이 마음 잃지 않고 작지만 단단한 우리 가족만의 울타리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묵묵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주신 그 시간만큼 여러분의 삶도 더 따뜻해지시길 바랍니다.